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대표들이 치명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자, 있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12강, 7강, 5강 내용 중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면서 이거 세제 개편안이 올라오면 쓸 수 없는 카드다라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딱 세 꼭지입니다. 세 꼭지. 세 꼭지가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는, 전달할 수 있는 꼭지다. 그 세 꼭지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강의나 세미나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상속세율이 50%에서 40%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또 상속공제가,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자산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대표들이 치명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동안 제가 컨설팅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컨설팅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초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던,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대표님이 이렇게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이 있는데 자산이 주식평가를 해봤더니 자산이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분이 10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가압승계 업종도 아니고, 가압승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업종인들 하더라도 사업 무관자산이 너무 많아요.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미 600억 한도도 벗어나 버리고, 사업 무관자산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가압상속공제제도, 가압승계제도로 들어가 봐야 실효성이 없어요. 특히 부동산 임대법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이제 상속세가 지금 얼마 나오는 겁니까? 자산이 1000억이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네, 500억이 되겠죠. 상속세가 50%니까요. 500억입니다. 이 500억을 내야 되고요. 이 500억을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자녀가 내는 겁니다. 상속세가. 그럼 자녀가 내는 건데요. 이 자녀는 500억이 주머니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만난 대표 자녀 중에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상속세 재원을 갖고 있는 자녀는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5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득 활동을 해야 될까요? 네, 1000억 소득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자녀는 소득세로 500억을 내는 거고요. 상속세로 500억을 내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승계 비용이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1000억짜리 회사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자녀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냐? 구조를 바꿔줍니다. 여기다가 A 법인이 있는데 B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요. B 법인을 설립을 해서 B 법인에 이제 이게 자녀 법인을 설립하면 자녀 주주 법인 설립해서요.
대표님이 갖고 있는 지분 100% 중에 10% 정도를 양도합니다. 양도하면 10% 정도선 양도가 되죠. 그럼 양도가 되면 지분 구조가 양도한 이후에는 대표가 몇 프로가 되죠? 90%가 되고요. 비법인, 자녀법인이 10%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이 자본금이 40억짜리예요. 40억짜리. 이 회사가. 40억이면 자본금이 36억이 되는 거고 36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죠? 4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대표 지분을 감자 처리를 합니다. 무상감자. 무상감자 처리를 하면 대표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사라지면서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비법인이 그냥 무임승차를 했어요. 비법인이 지분율이 몇 프로 됩니까? 190%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100이 된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자본금 40억짜리가 자본금 4억짜리로 바뀐 거예요. 자본금 4억짜리. 그래서 자본금 40억짜리가 4억짜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보고 자본 감소라 그래요. 자본 감소를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표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감소를 시켰어요. 대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감소를 시키면 자금 90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사라졌지만 반대로 현금성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상속세 정리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감자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만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받겠죠. 그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있는 비법인이 이득을 받습니다. 그 비법인이 이득을 얼마로 받습니까? 90%만큼 이득을 받죠. 그게 90%가 얼마입니까? 900억이죠. 그 비법인에서 900억을 이득을 받어요. 그럼 이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어떻게, 누군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는데 법인이 이득을 받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에가 입금 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금 산입. 입금 산입을 하는데 이 900억 이득 본 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하도록 해서 법인세율로 납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입니까?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22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죠? 이게 법인세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게 끝납니다. 현재 세법상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20억을 냈는데, 비법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봐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220억 세금 냈다 이거죠. 근데 간접주진, 비법인의 주주는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승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세금 차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단순 계산하면 자녀가 상속세 주패가 자녀에서 누구로 바꿔줬어요? 법인으로 바꿔줬고 세율을 50%에서 법인세율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절세 금액이 몇 프로입니까? 얼마나 220억이 얼마나 세금 줄었어요 지금? 예? 280억이 절세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 돈 갖고 법인세율로 상속세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야 비법인이 자녀주주니까 이거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내용인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서 보여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내용이 요거예요. 특정법인 정의가 뭐냐면 특수관계자 지분이 30%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보고 특정법인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겠죠. 대표 지분을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과거에는 무상으로 주고 법인에서 법인세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세당국에서 이 주주들이 이득을 무임승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특정법인, 이걸 특정법인이라 정의하고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분여되면 간접 주주인 자녀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을 하나 만들죠. 거기에다가 열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거래를 하냐? 그 열거해놓은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열거를 해놓습니다. 예, 글로 그대로 넣으면 저 그림으로 그렸어요. 특수관계자인 부모들이 되겠죠. 부모가 자녀법인인 특정법인하고 거래를 하면 이렇게 거래 유형을 5가지로 열거를 합니다. 재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든지 낮은 대가로 제공한다라든지 높은 대가로 제공한다라든지 채무 면제이익, 뭐 가수금 줬는데 안 갚겠는 채무 면제이익 있는 낮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모가 법인에게, 개인 주주가 아닙니다.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에는 법인세 내지만 여기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주주도 증여세를 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도 주주에게 과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에게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5가지 항목만 해서 특정법인의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주주, 손자녀들이 이익이 분여됐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 5가지 항목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들었죠. 증여 이익이 1억이 초과되는 경우만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6이 붙었다. 세법 개정안에 6 해가지고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분여된 경우를 해서 6번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본거래라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본금을 늘리고 줄이고 자본금이 40억이 된 게 4억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행위를 해서 이익이 분여됐을 때 특정 법인에 그 주주에게도 과세한다는 세법 개정이 나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처음에 이거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에 보시면 현행은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범위가 아까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5가지였는데 한 가지 6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서는 이러한 좋은 비법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없다요? 없게 됐다는 거죠. 하더라도 주주에게도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증여세라 하면 증여 개념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쉬워요. 증여는 뭐냐면요.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자산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은 증여와 증여 의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증여와 증여 의제는 다르다. 자, 증여라 하면은 증여는 뭐냐면 정의가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A가 B를 줬다 그럴게요. 편이 검정게 있으면 좋겠는데. A가 B에게 자산이나 뭐 이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전을 하면 A는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B는 자산이 플러스가 나야 돼요. 이게 증여의 기본이에요. 그럼 플러스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보면 이렇게 이건 뭐죠?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걸 보고 세법에 다 규정을 해요. 증여세.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 B가 이득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C, D가 있다는 거죠. C, D. 이게 누구냐? 여기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면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 주주가 이렇게 C, D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거래를 했잖아요. 직접 거래를.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가 났는데 C, D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게 적이 없어요. 수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얘가 C, D가 요게 따라서 플러스씩 생겼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증여세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직접 증여는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로 봐서 증여와 재산 증가가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증여의제라고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세법에서 증여의제로 과세되고 있는 법이 몇 개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4가지 항목입니다. 특정법인과, 좀 전에 얘기했던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의제가 항상 붙어요.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무슨 거죠? 일감 떼어주기. 예, 다양한 거에서 증여. 일감 떼어주기를 했는데, 법인에서 법인을 일감 떼어주기, 법인에서 법인 전가가 됐는데, 여기서 법인세를 냈는데, 다시 주주가 이익을 본 걸로 봐서 주주에게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일감 떼어주기.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과 사업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런 거죠. 사업 기회를 그럼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서 이익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법인세도 내지만 특수관계자 주주가 이익을 받은 거는 다름없다. 그래서 증여의제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과세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법 개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직접 증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다고 해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45제 5를 이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고액자산가들 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 제가 아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대표님들이 가져갈 수 있냐면요. 상속세 50%에서 규모가 20% 법인세는 20% 세율로 낼 수 있고 자녀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인 돈 갖고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핵심적으로 자산이 400억 있는 대표님이 자녀가 상속세 200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컨설팅을 진행하면 자산 400억 있는 대표님이 법인세 80억으로 내니까 텍스 절세가 120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세법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진행하려고 그러면 총 10단계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전 프로세스 진행은 약 45일 최소 걸립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됐고 스탠바이가 다 끝난 날부터 실행한 날로부터 45일이 소요돼요. 근데 12월 달에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의사결정을 늦어도 11월에는 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대표님들이 그래요. 우리 회계사님하고 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러세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행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든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해보면요. 1부터 10단계라면 1부터 3단계까지가 회계 영역입니다. 회계사 영역이에요. 4부터 8까지가 법무, 상법 영역이에요. 그리고 8부터 9, 10까지가 세무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전문 영역이 한 4개 정도 영역이 감정평가 영역까지 한 4개 정도 영역이 같이 컨설팅이 협업이 돼야만이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한쪽에만 딱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4개 영역의 파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실행을 많이 또 해봤기 때문에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회사 라이센스가 매너 라이센스 때문에 최소 2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자본금이.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52억을 자본 감사를 해버리면 이 회사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자, 그럼 23억을 남기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되나요? 29억만 줄여야 돼요. 29억만 줄어들면 약 대표 지분이 몇 프로 줄어드는 거예요? 약 5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50%만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업종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제약회사, 약품, 도소매업을 하는데, 의약품. 자본금 지금 5억 있어요. 자본금 현재. 5억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런 행위 제한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의약품 도소매업은 최소 자본금을 5억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책상에서 이론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법이 나왔으니까 야 이거 좋은 엄청난 혜택 되는 거냐니까 그냥 막 덤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야 될 회사가 있고 진행하지 말아야 될 회사가 있고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전제 조건이 전처리를 잘 해놓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저희 세미나장에서도 이제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세미나장을 잘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을 했어요.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조정했냐. 중소기업이라도 그동안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 안 해줬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이 뭐 모텔을 운영한다라든지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어디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뭐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법령이 주로 많거든요. 지원해줘. 혜택이 많아요. 세제 혜택이라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해줬어요. 중소기업 범위에서 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보면 뭐가 하나 올라가 있냐. 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기업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법, 여기 뭐 임대법인이거든요. 여기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으로 안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이 이렇게 제외가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개인 임대사업자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불가다 보시면 돼요. 이게 통과되면. 엄청나게 이것도 큰 이제 폭발력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통해서 주식을 바꿔서 주식을 가지고 감자를 한다라든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플랜을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있죠. 개인 임대사업,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개인 임대 사업자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죠. 이게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법인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양도를 했을 때 법인에서는 이게 100억짜리라고 그러면 100억에 판 거죠. 100억을 취득했죠. 그러면 이 대표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100억을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현금을 100억으로 받으면 포괄양수도라 그러고 현금을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어요. 법인회가. 그런 경우는 뭐를 할까요? 주식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걸 보고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는데요. 자, 이 법인 전환을 할 때 여기서 거래 비용이 발생돼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사장님이 취득가가 오래전에 취득을 해서 취득가가 30억이에요. 30억. 취득가가. 그런데 이게 감정가액이 10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 발생됐어요? 차익이 70억이 생겼죠. 그게 파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70억에 대해서 뭘 내야 될까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 45% 내야 돼요. 45%. 뭐 장기보유 특별보유 공제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70억에 45%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암산 잘하시는 분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31억 5천. 약 한 30억 정도, 31억 정도 나오는가요? 예. 31억 정도를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 사장님은 31억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양도세. 지금 주식으로 받았는데 31억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전환 하고 싶어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들 법인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기업으로 법인으로 가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한다라는 이런 게 했을 때 혜택을 준 거예요. 그 혜택이 어디가 있냐면 조특법에 나와요. 조세특례법.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지금 사장님이 내지 말고 나중에 법인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생겼을 때 법인에서 내면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양도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뭐죠? 사장님은 현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법인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 규정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업종이 있었어요. 아까 안 되는 업종이 뭐였었냐면 여기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시켰어. 소비성 서비스업. 이거 안 해줬어요. 이거 양도세 2월 가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범위에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쑥 들어가 있죠. 여기 같이 1이 있었는데 이제 2가 들어가죠. 부동산 임대업. 3이 뭐가 들어가요? 여기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법인인데 법인전환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그러잖아요. 이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도 있고요. 이게 중소기업 간 통합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인이에요. 여기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법인과 법인끼리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끼리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법인이 있잖아요. 이런 법인이 소규모 법인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세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사장님들이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부동산 승계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처분해서든가 현금 딱 자녀한테 딱 챙겨주든가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올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뭐가 있죠? 법인전환을 통해서 주식을 전환한다라든지 주식을 분할 증여한다라든지 이런 얼마든지 방법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법 개정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법인전환 해보는 소득세가 사라져서 그런 이제 건강보험료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들이 다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들 지금 다니면서 사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법 개정이 왔으니까 진행하려고 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세 2월 과세 안 해준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월 과세가 불가다라는 거고요.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동안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서 자본거래라든지 주식을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사업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아닌 세금 다 내라 이런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비상이 걸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진행하시려 하면 지금부터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세 번째 꼭지가 이거예요. 세 번째 꼭지가 이제 요런, 저희 그동안 이제 다녀보면 이익 소각, 뭐 유상 감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많이 불리하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냐면 그동안 매년 벌어놓은 돈을 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당기순이익이 5억씩 났다 이거죠. 그 업력이 20년 됐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예요? 5억씩 20년 됐으니까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미처분 이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뭐냐? 사장님들이 배당 가능 재원이에요, 그게. 근데 배당을 가져가면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 내지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딱 볼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떤 의미에서 국세청에서는 참 꿀로 생각해요. 꿀단지예요, 거기가. 왜 꿀단지냐면요, 국세청에서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주주들이 배당을 언젠가 가져가지 않겠어요? 배당을 가지고 무슨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배당 소득세를 거둬갈 수 있죠. 아, 그런데 배당을 안 하네. 배당을 안 하면 사장님이 100%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배당을 안 해. 사장님이 사망을 했어. 그럼 무슨 세금을 거둬? 상속세를 거둬가면 돼요. 어떻게 거둘까? 법인 주식 평가할 때는 자산 가격이 이제 주식 평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주식 평가할 때 높게 나옵니다. 주식 평가금이 높다는 의미는 뭐죠? 상속세가 높게 나온다는 의미겠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 가져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배당 안 가져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거둬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완전한 꿀단지죠. 그런데 이 꿀단지가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꿀단지가 확 사라졌네? 사라졌어. 그러면 이 국세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꿀단지 사라진 거, 사라졌구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겠습니까? 꿀단지 사라진 걸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꿀단지가 왜 사라졌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꿀단지가 사라졌는지, 미처분 이익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사라졌는데 꿀단지에 있는 꿀을 국세청에다가 반납하고 빼갔는지, 세금을 안 내고 빼갔는지,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고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네. 그게 국세청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꿀단지를 찾으려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적법 절차와 적법 프로세스를 의해서 꿀단지를 제거를 했으면 오케이를 해줄 텐데 본인 가정 프로세스가 보니까 적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세금 덩어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꿀단지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애물단지니까 빨리 집에 처리하려고 그럴 거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꿀단지니까 영원히 그걸 자꾸 키우려고 그럴 거고,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애물단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많이 진행했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사장님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법인에다가 양도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죠. 미처분 이익이익. 소각 처리를 하니까 사장님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5,000원짜리인데 양도 시가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시가로 이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각이 의제배당이 돼요. 의제배당이라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증여세하고 증여의제하고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배당세가 있고요. 의제 배당세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배당은 직접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배당세로 부과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는데 배당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갔다라고 해서
의제 배당세라고 그래요. 의제 배당세를 이 차익에 대해 다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딱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여기다가 배우자를 하나 끼울까? 배우자를 끼웁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끼워보죠. 배우자를 이렇게 끼워봅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끼우면 먼저 사장님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줍니다. 사장님 1번에서 2번 배우자한테 증여.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뭐가 있어요? 6억까지 공제죠. 근데 6억을 줍니다. 6억을 주면 배우자는 6억을 취득했죠. 증여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여세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렇게 법인에다가 배우자가 팝니다. 양도. 그리고 양도를 하고 소각하고 소각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6억에 취득해서 대가가 6억을 받았으니까 차익 계산하면 차익이 얼마에 0이죠. 0이니까 의제 배당 과세가액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결국은 배우자한테 6억을 법인 돈을 합법적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빼줬습니다. 그럼 뭐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데 국세기본법에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란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면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를 하고 한 행위가 있으면 실질 소득이 있는 사장님한테 과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출발이 1번이죠. 1, 2, 3, 4. 1과 4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1과 4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사장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자, 1과 4가 같아. 그럼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계산해 볼게요. 사장님 입장에서 1단계 한 번,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죠?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세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질 소득을 누가 가져갔어요? 도로 이 사람이 가져갔죠? 그럼 이 사람한테 과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세입니다. 과세.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 1, 2 배우자가 와서 이 배우자하고 2와 4가 같아. 이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가 팔고 배우자가 돈을 가져갔다는 의미죠. 2와 4와 같아. 그럼 자,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입장에서 2단계 우상의 우회거래가 1단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단계가 됐어요. 1단계예요. 1단계잖아요. 이 그림 보고도 지금 반응이 이러면은 자, 저기 1단계 여기 2단계 이상 우회거래도 아니에요. 배우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배우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6억이 자기 6억 재산이었는데 6억을 받았어. 없죠.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뭐죠?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전수 조사를 해서 다 과세를 했어. 케이스가 1번 케이스도 뭐고 2번 케이스도 뭐 따지지 않고 다 과세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과세했냐? 전부 다 누구한테 과세를 했을까요? 사장님한테 과세를 했어. 돈을 배우자가 쓴 경우, 이런 경우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를 재편해서 사장님이 사용을 사장님한테 과세를 했다면 실제로 배우자 썼는데 이렇게 이제 소송전이 붙었습니다.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 두 가지 케이스 4와 1과 4가 같은 경우는 정권 다 사장님이 패소를 합니다. 이게 과세가 맞다는 거죠. 자, 2와 4가 같은 경우는 전권 다 국세청이 패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과세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1번 케이스는 2번 케이스든. 그러니까 대표님들 보기에는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했는데 세금 두드러 맞았다더라 라는 소리만 인지가 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누가 결론은 뭐가 다 마지막 20%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안 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100으로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실질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거죠. 그 20% 차이, 영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과세가 지금 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에 과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좀 과세를 하고 싶어, 이거. 그 법을 바꾸면 되겠죠. 세법 개정을 하면 되겠죠. 세법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서 이제 주식을 지금 현재는 증여하고 팔고 이 기간이 없어요. 오늘 팔고, 오늘 주고 내일 팔아도 되고 기간이 없이 돌릴 수 있는 게 주식 평가 금액이 20만 원, 24년도에. 24년도에 20만 원인데요. 24년도에 20만 원이야. 20만 원인데 당해 결산년도에 6월에 하고 예를 들면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똑같죠. 시가 변함이 없죠. 또 6월에 7월에 하고 8월에 하면 시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재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걸로 만드는 테크닉이니까 이 차이를 발생시키고 싶어. 세무서에서는. 차이가 나야만이 과세가 되니까 이 차이를 벌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게 주식을 받아서 이렇게 넘기는데 1년 이내에 넘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붙어버려요. 1년 이내에 넘기면 1년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넘기면 배우자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니라 사장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사장님 취득가액이 5천원으로 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5천원과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그 과세하겠다라는 이런,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 여기서 양도 이렇게 한 걸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준 사람으로 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하려면 이제 세금을 한번. 그럼 1년을 이제 기다려볼게요. 1년 이후로 가볼게요. 컨설팅 실은. 그럼 24년에 2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언제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25년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25년에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20만 원과 동일할까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게 21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떨어질 수도 있게요. 떨어지면은 다행히 과세가격이 없는데 올라간다. 21만 원, 20만 원 되면 차입이 나오죠. 그럼 과세 의제 배당세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 개정이 요거예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이렇게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사장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가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꼭지죠. 그래서 증여 후 감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림을 보면 사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를 경유를 해서 법인의 자산을 개인화시키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절세 전략을 많이들 가져갔는데요. 이 과정도 매우 어떻게 해냈다 달라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파는 시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바로바로 바로바로 와서 대가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바로 못하게끔 해서 대가를 차이나게끔 만들어서 의제배당세액을 0이 아니라 의제배당세액을 나오게 만드는 게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활용해서 이제 세 꼭지 올해가 지나면 상당히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세금적인 면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대표님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가압승계 이제 계약 체결 사례 혹시라도